나는 작가입니다. 나는 교육자입니다. 나는 사회운동가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시각, 청각, 중복 장애인 헬렌 켈러입니다. 우리가 아는 헬렌 켈러 이야기는 20살 이전 장애 극복담 혹은 설리번 선생님과의 만남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0살 이후의 헬렌 켈러의 삶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 오늘 배울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시간을 통해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기존 시각을 생각해보고 개선 방향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장애인 개념 및 현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 여러분은 장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애는 1차적으로 손상에서 시작되는데요. 손상은 절단이나 마비, 상실, 기능 정지 등 신체적, 심리적 또는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손실을 가져오는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인 병리적 상태를 말합니다. 이처럼 손상은 하나의 속성일 뿐인데 특정한 사회적 환경과 조건 속에서 손상이 장애라는 상태로 인식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장애 문제는 손상을 가진 한 개인에게 있는 것이며 개별적인 치료와 전문가의 지원 등을 통해 그 개인을 사회에 적응시키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러나 장애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며 손상을 장애라는 상태로 만드는 사회적 환경과 구조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두 가지 질문지를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이는 영국의 인구조사국에서 실시한 대면 인터뷰 목록에 실린 질문 항목입니다. 그럼 이 질문은 어떤가요? 당신은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영국의 장애학자 마이클 올리버가 인구조사국의 질문 항목과 대응해 구성한 것입니다. 다른 질문들도 하나씩 보실까요? 당신은 청각장애 문제 때문에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당신과 대화하는 능력을 지니지 못해 당신은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당신의 건강 문제나 장애가 버스로 여행하거나 이동하는 것을 어렵게 하나요? 부적절하게 설계된 버스가 당신이 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어렵게 하나요? 영국 인구조사국의 질문을 살펴보면 명백하게 장애인들이 직면한 문제를 그들 자신이 지닌 결함이나 기능상의 제약으로 단순화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이클 올리버의 질문은 어떠한가요? 이처럼 관점을 조금만 바꾼다면 그 문제의 원인은 대안적인 질문들처럼 사회 내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기존 시각.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대중매체인 TV와 신문, 그리고 인터넷 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시각을 세 가지 유형으로 묶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시혜와 동정으로 장애 때문에 어려움과 비참함을 겪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시혜와 동정을 불러일으켜 시청자와 독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봉사의 모습인데요.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는 이웃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그래서 삭막하지만 아직은 인간미가 살아있는 우리 사회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은 극복인데요. 개인의 초인적인 노력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한 장애인의 영웅담입니다. 결국 이러한 시혜와 동정, 봉사, 극복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와 이미지가 우리 사회가 장애를 바라보는 주류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특정한 인식을 강화하도록 하는데요. 즉 장애인은 늘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극복이라는 단어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극복의 사전적 의미는 어렵고 힘들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나 상황 따위를 노력으로 없애거나 좋아지게 함입니다. 극복이라는 단어 자체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에 대한 노력은 바람직하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나 장애인에 대해 장애를 극복하라는 말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만났던 헬렌 켈러 기억하시나요? 헬렌 켈러는 장애 극복의 대명사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헬렌 켈러가 몇 세에 사망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성인이 된 이후 사회운동가로서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죠. 단지 그녀가 장애를 극복한 중복 중증 장애인이라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감동과 교훈을 주는 이야기의 주인공으로만 언급되었습니다. 물론 헬렌 켈러나 스티븐 호킹 등과 같이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은 장애인의 사례는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갖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지만 아주 소수의 사례입니다. 이러한 소수의 장애 극복 이야기들이 대다수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장애인을 바라볼 때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그리고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이런 인식을 갖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웹툰 송곳의 최규석 작가는 지금은 없는 이야기라는 작품에서 팔 없는 원숭이를 통해 장애 극복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팔 없는 원숭이와 함께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팔이 없는 원숭이들이 있습니다. 이 원숭이들은 팔이 없어 나무에 매달린 열매를 먹지도 못하고 땅에 있는 무서운 호랑이를 피해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팔이 있는 원숭이들에 비해 너무 불리한 조건이죠. 그러던 중 팔 없는 원숭이 하나가 노력에 노력을 거듭하여 팔 없이도 나무를 오르는 데에 성공합니다. 그 원숭이는 나무에 올라 열매를 따서 다른 팔 없는 원숭이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며 다른 원숭이들의 선망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의 존재로 인해 다른 팔이 없는 원숭이들은 게으르고 무능력한 존재로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왜 저 원숭이처럼 노력해서 나무를 오르지 않느냐며 비난받기도 하고요. 팔이 없음에도 나무를 탈 수 있게 된 원숭이는 행복해졌으나 그 행복은 그 원숭이 혼자만의 것입니다. 장애인의 개념. 장애를 지닌 사람을 부를 때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은 장애인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이라는 명칭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장애라는 표현이 공식화되는데, 이 장애라는 표현은 영어의 disability를 일본에서 장애자라는 한자 표기로 사용한 것을 참고해 다시 옮긴 것입니다. 그러나 심신장애자의 자가 사람을 비하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지적에 따라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함께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해 지금까지 공식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를 지니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정상인이나 일반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는 그 집단에 속하지 않으면 일반적이지 않고 정상인의 범주를 벗어난 비정상인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장애인은 비정상인이 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비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객관성이 확보된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장애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혹시 여러분은 국가마다 정하고 있는 장애인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미국은 알코올 중독자도 장애인에 포함하고 스웨덴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 이민자도 장애인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2017년 말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약 250만 명으로 인구의 약 5%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 유형을 크게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로 나눕니다. 그리고 신체적 장애는 다시 신체 외부 장애, 신체 내부 장애로 구분하며 정신적 장애는 발달 장애, 정신 장애로 구분합니다. 소분류로는 15개 유형으로 나눠지며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유형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장애 등급제가 있는데요. 장애 정도에 따라 1급에서 6급까지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에 차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7월부터는 이러한 장애 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장애인 개인의 욕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개개인별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새로 도입되는 종합조사에서도 장애 정도를 충분히 고려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이 떨어질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하기. 장애인을 부르는 올바른 명칭을 알려주세요. 장애인을 부르는 다양한 명칭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르고 여러 명칭을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해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장애우, 장애우라는 표현은 비장애인의 시선에서 장애인을 규정하고 있는 용어로 도움이나 동정의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어서 반대하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나는 장애우입니다 라는 1인칭 표현도 매우 어색하죠. 따라서 특수한 상황이 아닌 보편적으로 장애인을 사용하는 용어로 지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휠체어 장애인, 한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가 그 사람의 정체성으로 표현될 수 없죠. 따라서 휠체어 장애인보다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같은 의미로 목발 장애인이 아닌 목발 이용 장애인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농인, 농인과 농아인, 헷갈리셨죠? 현재 농아인과 농인을 혼용하여 쓰고 있는데요. 농은 듣지 못함을, 아는 말하지 못함을 의미하는데 말하는 것이 음성 언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관습적 사고방식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인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합니다. 굴러가는 볼링공에 웃고 우는 사람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퍼펙트맨 윤철종 화이팅! Let's get it. 윤철종 선수 수요볼링 왕중왕전 사상 첫 번째 퍼펙트 게임까지. 한때 볼링의 전설로 불리던 주인공 철종은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다친 후 낮엔 가짜 석유를 팔고 밤엔 내기 볼링을 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옆에서 철종을 챙기고 있는 희진은 오늘도 큰 게임을 엮어서 찾아왔습니다. 야 민수 오랜만이다. 희진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토오 볼링장에서 주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저분들한테는 내가 조금 낮춰서 얘기했으니까. 항상 하는 내기 볼링 스타일은 거의 이렇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방심하게 처음엔 져주다가 해도 짧은데 한 해 50 하죠? 판돈을 크게 올린 뒤 조금씩 실력을 보이며 아슬아슬하게 이겨 계속 따라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호구들을 상대하며 돈을 벌어오고 있습니다. 사장님 우리 어떡해. 볼링은 말이야. 쫄리는 사람이 지는 거야, 이씨. 그런데 오늘 호구는 그만둘 타이밍이 지났는데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밥 좀 먹고 합시다. 어딘가에 SOS를 치고 살살들 좀 쳐야지 왜 한 방에 뽕을 뽑으려고들 그래. 야, 전화를 빨리빨리 했어야지. 백 사장이 나타나 분위기를 보더니 선수를 교체합니다.
오케이, 나이스 샷. 우리 선수 하나 바꿔도 되죠? 좋으실 대로. 거기에 판돈을 올리기까지. 다음 판은 또 한 장으로 갑시다. 저 우리 가리 안 맞습니다. 비록 다리가 불편하지만 그래도 최고의 선수였던 철종에게 제대로 호구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상대 선수의 기에 눌렸는지 같은 팀 동생이 자꾸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 새끼 저. 멘탈이 흔들리면서 철종도 실수가 계속됩니다. 판이 계속될수록 나가는 돈만 늘어날 뿐입니다. 이쯤에서 그만둬야 했는데 마이너스 800이야. 다이다이로 엎어치기 한 판 갑시다. 근데 우리 가리 같은 거 안 하는데. 현금 서비스도 모자라 목걸이까지 걸고 마지막 한 판을 시작합니다. 먹고 사는 게 참 힘들어요, 그죠? 진짜 실력으로 붙는다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한 번 흔들린 멘탈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이 볼링 왜 사람 잡는 줄 알아? 다음번엔 꼭 스트라이크 칠 것 같거든. 처음으로 더 강한 상대에게 호구 잡히고 말았습니다. 한편 철종과 같은 시기에 선수를 하던 두중호, 일명 두꺼비는 큰 볼링장을 운영하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볼링장은 누가 마음대로 쓰래? 토비제 내 거잖아. 그런 두꺼비에게 빚을 진 희진은 토우 볼링장을 넘길 위기에 있습니다. 이자까지 다 갚을게. 지인의 소개로 한 볼링장 프로샵에 취직을 하고 들어오세요.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중 특이한 자세로 볼링을 치는 영훈이를 보게 됩니다. 정확한 루틴으로 던지는 공마다 스트라이크를 치는 영훈이. 그런데 평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계같이 완벽한 자세로 퍼펙트 게임에 가까운 점수를 항상 즐기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매일 올걸? 매일 같은 시간에 볼링장에 와서 시간을 보내는 영훈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10번 레인 1인이요. 다음 날도 어김없이 영훈이는 볼링장에 왔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찾는 10번 레인에서 오늘의 경기를 심각하게 준비하는 영훈이에게 남자들이 쓰는 새 공을 선물하려고 하는데 영훈아. 이름을 부르자 불편한 반응을 보입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꿀 하나 해주려고. 말 걷는 거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남들과 소통이 조금 힘들어 보이는 친구 같습니다. 정확하긴 진짜 정확하네. 지금까지 보지 못한 실력을 가진 영훈이를 희진까지 불러 확인시킵니다. 그래도 불안한데 제가 컨트롤이 되겠냐고. 내기 볼링 파트너로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뒤를 따라가 봅니다. 흐트러짐 없는 반듯한 성격, 철저한 자기관리, 완벽해 보입니다. 짜장면 곱빼기. 짜장면 곱빼기요. 저녁 식사는 항상 같은 곳에서 짜장면 곱빼기만 먹습니다. 그런데 먹지도 않은 탕수육이 장부에 적혀 있고 아유 빨리 사인해. 아무래도 주변에 영훈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 없어? 엄마는 서울에 있고 아빠는 일찍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영훈이는 9시에 가요. 9시. 보육시설에 살면서 매일 9시에 귀가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가라 영훈아. 여전히 이름을 부르면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젊어 좋아하는 건 확실히 다 안다. 밀키스. 사랑해요. 밀키. 그렇지만 영훈이가 좋아하는 건 확실히 알았습니다. 밀키스 대용량이다. 대용량 밀키스로 가까워지는 데 성공하고 같이 볼링도 치게 되는데 폼이 이상해요. 그래 넌 폼 죽인다. 새 공과 신발을 맞춰주지만 어색한지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사용하던 공과 신발로는 바로 실력이 돌아옵니다. 이제 준비는 된 것 같고 처음 내기 볼링을 치러 왔는데 볼링은 10번에서 치는. 생각하지 못한 한 가지 10번 레인에서만 치는 습관도 있었습니다. 오늘 작업될 호구들도 나름 만만치 않은 실력을 보여주는데 그렇지만 던지면 스트라이크인 영훈이가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왜 그래? 볼링은 10번 레인에서 쳐야 돼요. 다행히 10번 레인에 사람이 빠지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레인을 옮깁니다. 바닥 더러우면 안 돼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10번 레인에 선 영훈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대감 잡으셨나 보네. 상대 호구들은 점점 무너져가고 그러니까 앞살이 브루클린 보든가. 한번 말린 호구들은 개미지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오지? 이제부터가 시작인데. 그렇게 첫 데뷔전을 아름답게 마치고 영훈이의 저녁 메뉴 짜장면을 먹는데 어딘가 불편해 보입니다. 엄마. 오이가 없어요. 오이가 소화를 돕고 무기질도 많고. 이제 호구를 잡는 새로운 작전은 중간에 10번 레인으로 옮기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짜장면 위엔 오이채, 9시 전 퇴근,
하나하나 맞추긴 힘들지만 버는 돈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간에 째는 거니까 다 토해놓고 가라래. 영훈이의 사정을 알고 보니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는 바람나서 집 나가고 할머니 손에 크던 영훈이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서울에 갈빗집을 영훈이 앞으로 남기셨는데 집 나간 엄마가 돌아와 영훈이를 보육원에 보내버리고 갈빗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우리 영훈이. 보육원 선생님은 아무하고도 눈을 마주치지 않는 영훈이가 철종의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신기하다고 합니다. 다시 오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전화해. 괜찮아요. 원장에게 돈을 주고 보육시설에서 데리고 나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바닥이 깨끗해야 돼요. 이제 함께 살면서 볼링도 제대로 가르쳐보기로 했습니다. 팔도 벌어지잖아 이 새끼야. 그렇지만 아무리 가르쳐도 아직 10번 레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 1에 발을 맞추고 0에 손을 넣는 10번 레인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손을 0에 넣어야 공이 가운데로 가요. 반창고 좀 갖고 와봐. 반창고? 머리 위에 있는 0에 손 넣는 거야. 하나의 커다란 틀을 깨어냈습니다. 0에는 손 넣을 수 있어요. 이제 어떤 레인에서도 스트라이크를 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 볼링장을 팔려고 사람들을 데리고 두꺼비가 왔습니다. 여기 아직 내 거잖아. 구경 온 거야 구경. 영훈이를 처음 보고 누구나 보이는 반응을 보이는 두꺼비는 다리가 불편한 철종과 영훈이를 한꺼번에 먹이는데 원래 이렇게 끼리끼리 잘들 노는 거구나. 이 뭔 개소리야? 거기에 폭력을 사용하는 불법 추심까지 하고 사라졌습니다. 말일까지 3천이다. 스트라이크. 둘이 함께 살면서 더욱 가까워지고 너 몇 살을 했지? 26살이요. 26살. 영훈이의 나이가 벌써 26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제 밀키스가 아닌 마키스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맛있어요. 남주! 거친 남주! 두 사람의 내기 볼링도 거칠 것 없이 잘 풀리고 있습니다. 금방 빚을 갚을 정도로 돈은 잘 벌리는데 저도 돈 주세요. 고기 말고. 처음으로 돈을 달라는 영훈이. 시외버스 성인 2번 19,100원 주세요. 어디를 가려는지 버스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9월 13일에는 무조건 가야 돼요. 9월 13일은 할머니가 계시는 납골당에 갔다가 엄마를 보러 집에도 들린다고 합니다. 참 갔어. 아침부터 부지런히 찾아와 하루를 온전히 할머니와 보냈습니다. 아이 깜짝이야. 안녕히 주무셨어요. 야 세상에 많이 놀랬죠? 시내버스 1번 같이 타고 왔어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처럼 내색은 하지 않지만 영훈이는 세상을 다 보고 있습니다. 가지고 갈 게 있다고 해서 들린 원래 영훈이 소유의 고깃집에 왔습니다. 비디오 테이프와 필요한 물건을 챙기고 나오는 길에 엄마와 함께 사는 인성 쓰레기를 마주칩니다. 아직 여기 이집 아니라니까 이제. 됐어. 박영은 매달 돈 꼬박꼬박 보내주는데 여길 왜 와? 거기에 엄마라는 사람의 행동으로 왜 영훈이가 이름 부르는 걸 싫어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집에 올 때 전화하고. 오늘이 할머니 기일이시냐? 당연히 오늘이 할머니 기일인 줄 알았지만 사실 9월 13일은 영훈이 생일이었습니다. 영훈이는 자신이 모자라서 할머니가 암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보저도 안 한대. 계속될 것만 같던 내기 볼링은 이제 덤비는 호구가 없습니다. 실력이 소문나버려 상대를 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더 이상 상대를 구할 수 없어진 철종은 백사장 팀과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훈이가 함께하는 팀은 백사장 식구들도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규정 잘했으니까. 역시 만만한 상대가 아닌 백사장은 일찍 게임을 포기하고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그 내일 모레 중국에서 전주가 하나 들어오는데 근데 그 판이 좀 커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팀을 상대로 하는 큰 판에 두 사람이 선수로 뛰어달라고 합니다. 두 분이 내 선수를 한번 떼봤으면 어떨까? 오케이. 뭐야? 시합날이 되고 백사장 팀의 선수로 큰 판을 뛰게 되었는데 경기장이 두꺼비의 볼링장이었고 상대가 다름 아닌 두꺼비의 외삼촌이었습니다. 두꺼비가 외출하고 없는 상황에 두 사람은 계속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두꺼비가 돌아오고 철종이 잠시 흔들리지만 영훈이 막아주면서 고비를 넘겼습니다. 경기가 한쪽으로 기울자 가만히 있을 두꺼비가 아닙니다.
기계까지 고장내면서 게임을 다음으로 연기시켜버립니다. 기어박스가 나간 것 같습니다. 아, 나 이거. 기약 없이 연기된 시합을 아쉬워하며 헤어지는데 잠깐 가시죠. 근데 너 이런 애 어떻게 찾았냐? 두꺼비는 희진의 빚을 덜어주고 자신이 프로로 키우겠다며 영훈이를 데려갑니다. 희진이랑도 얘기 끝냈다. 그렇게 하는 게 영훈이한테도 아, 누가 뭐래? 이거 줄 테니까 한 게임만 치자, 한 게임만. 그렇게 영훈이는 데리고 왔지만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영훈이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말을 듣는 철종이 오자 금방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작에 얘기를 하지, 그 헤어밴드가. 하지만 헤어밴드만 남긴 채 떠나버렸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와 보게 된 영훈이가 가지고 있던 비디오 테이프.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테이프는 바로 철종의 퍼펙트 게임 중계였습니다. 파이팅! 지금까지 이상하게 보이던 행동이 모두 이 경기의 모습을 따라하고 있었던 겁니다. 폼이 이상해요. 영훈이가 저한테도 눈 보면서 얘기 안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자주 보셨나 봐요. 어려서부터 혼자 이 영상만 계속 봐온 영훈이가 유일하게 철종의 말만 듣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영훈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돈을 돌려주고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데 쉽게 돌려줄 사람이 아닙니다. 판돈을 좀 키울 거거든. 네가 좀 털려주라. 영훈이를 데려가는 조건으로 내기 시합에서 지기로 했습니다. 가자, 집에. 싫어하는 사람들과 힘들게 지내고 있는 영훈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인성 쓰레기에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볼링 그런 거는 돈이 안 돼요. 저만 믿으세요. 프로볼링 선수로 키우는 게 아닌 중국에서 내기 볼링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시 게임이 시작되고 영훈이가 잘해주고 있지만 지기로 약속한 철종이 일부러 게임을 망치고 있습니다. 두 팀의 시합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걸고 있습니다. 왜? 백 사장이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에 두꺼비가 판을 크게 키웠고 판을 좀 올려가지고 바짝 당기는 건 어때요? 오케이, 그럽시다. 또 더블로 가. 신호에 따라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4,400. 아싸리 따따블 가죠, 따따블. 거기에 판은 따따블로 커지고 합시다, 깔끔. 오늘의 호구 백 사장이 물었습니다. 인생 뭐. 그런데 판이 커지고 갑자기 두 사람의 실력이 폭발합니다. 상대팀 프로들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계속 몰아붙이는 스트라이크. 사실 두꺼비의 계략을 미리 알고 차려진 백사장과 철종의 판이었습니다. 저기 여권만 하나 만들어 드리면. 아이, 그렇다니까. 다시 기계를 망가뜨리려고 하지만 이번엔 어림없습니다. 화장실은 저쪽입니다. 오늘의 호구로 제대로 잡힌 두꺼비. 그만하지. 애쓰였네. 한판 뜨자. 게임판은 끝나고 두꺼비와의 마지막 한 판을 치게 됩니다. 난 네가 볼 치고 다니는 게 왜 이렇게 꼴 같지가 않냐. 확 대급박을 뽑아가지고 그냥 다짜고리를 쳐볼까 어쩔까? 국내에선 드물게 내기 볼링을 소재로 한 영화 스플릿. 비록 당시에 크게 흥행은 하지 못했지만 다시 보기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퍼펙트맨 윤철종 화이팅! 첫 번째 시도에 남은 핀들이 벌어져 있을 때 스플릿이라고 하는데요. 그 인생 쭉 조져온 새끼들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의도치 않게 스플릿으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저 새끼는 절대 못 쳐.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영화를 보면서 잠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폼이 좋아졌어요, 폼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태원 클라스의 이다희 배우를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고마웠어. 일반적으로 감동을 주기 위해 짜내면서 하는 연기보다 오이가 없어요. 캐릭터를 충분히 이해하고 하는 이번 연기에 더 깊게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아무 때나 전화해. 괜찮아요. 볼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화에 출연한 프로 선수들도 보실 수 있어 반가울 것 같습니다. 볼링을 취미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영화. 이 볼링이지. 스플릿 추천하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아 맛있어요. 남주! 고친 남주!